얼어붙은 채 홀로 깊은 우주로 추방된 지구. 태양 주위를 도는 유일한 행성 목성. 이것은 재난 영화의 전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최신 시뮬레이션을 통해 탐구한 수많은 실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번의 위협은 팽창하는 태양이나 우주 볼링공처럼 행성에 충돌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아니에요. 더 조용한 무언가, 그리고 어쩌면 이미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나가는 별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통과 천체는 행성에 충돌해서 우주로 날려보내거나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별이란 무엇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나가는 별은 우리 태양과 같이 은하수 주변을 이동하는 정상적인 별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때때로 별들이 서로 가까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이 매우 가까워지면 중력이 해왕성 같은 행성을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잡아당김은 시스템 전체로 퍼져서 행성이 움직이는 방식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근접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행성 궤도의 변화와 그 변화가 어떻게 지구의 과거를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학설에 따르면 5,600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이 불과 수십만 년 만에 섭씨 7.8도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근접비행 천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온도 상승은 지구의 생명체를 변화시켜 일부 종은 진화하고 다른 종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근접비행 천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장기적으로 지구의 궤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130만 년 후에 태양계가 글리제 710이라는 다른 별과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글리제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에서 1조 5천억 킬로미터 이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성을 밀어낼 만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생각 없이 던진 눈덩이처럼 오르트 구름에서 얼음 해성을 우리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충돌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별이 태양에서 150억 킬로미터 거리로 더 가까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100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지만 우주에서는 어깨를 스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구진은 태양계의 미래 50억 년을 대상으로 수천 번의 장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상당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번의 근접 충돌만으로도 해왕성 같은 외부 행성을 교란하고 내부로 파문을 일으키는 슬로우 모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드러운 접촉이 우주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전체 시스템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시뮬레이션의 95%에서 이 통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행성이 제자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에서는 연이어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희생된 것은 수성이었습니다. 모든 불안정한 시나리오의 거의 절반에서 수성은 태양으로 곧장 직행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성은 행성 중 가장 작고 우리 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스거성이나 항성 비행 후 안쪽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교란에 의한 중력 밀림에 특히 취약합니다. 수성이 태양을 향해 돌진하면 나머지 행성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무대에서 떨어져도 연주를 계속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시스템이 손실을 흡수하고 다시 안정화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수성은 이미 모든 주요 행성 중 가장 늘어지고 기울어진 혼란스러운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 먼 미래의 태양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성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운이 좋습니다. 수성만큼 자주 태양에 튕겨져 나가거나 삼켜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정성은 수성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금성의 궤도를 방해하고 지구나 화성과의 충돌을 유도한 후에 발생합니다. 장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필드 별의 간섭이 없더라도 목성이 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금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작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두 행성 모두 완전히 파괴됩니다. 화성도 비슷한 운명이에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0.3%의 경우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다른 행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작고 가벼우며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성이 궤도를 잃은 경우에도 지구는 제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자체 구름 벨트를 갖고 있죠. 거대한 크기와 강한 중력 덕분에 목성은 닭과 같은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행성을 견제합니다. 12,000개의 시뮬레이션 중 392개의 시나리오에서 목성 하나를 제외한 모든 행성이 사라졌습니다. 목성의 안정화 영향력은 작은 행성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중단된 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토성은 질량은 작지만 목성의 충실한 파트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델에 따르면 토성이 궤도를 갑작스럽게 이동하면 궤도 공명이라고 하는 중력 파동을 태양계 내부로 바로 보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의 궤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취약한 것은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두 행성은 가장 쉽게 떨어져 나가며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갑니다. 이러한 손실은 중력의 파문을 안쪽으로 보내 수백만 년에 걸쳐 나머지 행성들을 교란시킵니다. 해왕성의 궤도 거리가 0.1%만 이동해도 태양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중력의 균형이 바뀌면서 목성과 토성이 중력을 재조정해야 하고 그 교란이 내부 행성으로 밀려들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지구를 그대로 두지만 시뮬레이션의 약 0.2%는 지구가 다른 행성 금성과 충돌하거나 태양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12,000개의 시뮬레이션 중 23개의 시뮬레이션에서 지구는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는 달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달을 포함하면 지구는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달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지나가는 별에 의해 찢겨나가거나 수백만 년에 걸쳐 궤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확률은 매우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구가 태양계에서 추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지구는 태양이 없는 성간우주를 떠돌아다니는 행성, 과학자들이 말하는 떠돌이 행성이 될 거예요. 표면은 빠르게 얼어붙어 기온이 영하 수백 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핵은 방사능 붕괴와 형성 후 남은 열로 인해 수십억 년 동안 뜨겁게 유지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의 경우 이 열이 지하주머니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체는 깊은 동굴이나 바다에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번성하는 세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차갑고 조용하고 외로운 한때는 활기차던 세상의 유령 같은 행성. 그리고 저 밖 어딘가에서 다른 문명이 고개를 들어 희미한 푸른 점을 발견하고 이 푸른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에 150억 킬로미터 정도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기심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발밑에서 달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온몸의 모공마다 위험을 느낍니다. 생명 없는 위성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강력한 진동과 함께 당신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달 지진인가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증거에 따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해요.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최근 달의 먼 쪽에서 266개의 신비한 능선을 발견했는데 이 능선들은 최근 지질학적 활동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걸까요? 달 지진이요? 글쎄요, 그런 셈이죠. 능선은 32억 년에서 36억 년 전에 형성된 화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개에서 40개 정도의 클러스터에서 발견되며 달 표면이 구조적으로 약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최근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작년이나 한 10년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만든 대부분의 모델은 달의 지질 활동이 25억 년에서 30억 년 전에 끝났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이러한 지층이 지난 10억 년 동안 활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작은 능선 중 일부는 2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달의 시간 규모에서 비교적 젊은 것으로 간주돼요. 이는 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질학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메릴랜드 대학교와 스미소니언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달 능선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크레이터 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이렇게 작동해요. 분화구가 적은 표면일수록 더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분화구가 많을수록 더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분석 결과 일부 능선은 이미 존재하는 분화구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1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러한 능선 형성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멋진 점은 달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의 능선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힘에 의해 형성된 동일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힘에는 달의 점진적인 수축, 열 수축, 궤도 이동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달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은 수십 년 전 아폴로 미션에서 수집된 데이터예요. 아폴로 달 지진 실험에서 진도 1.5에서 5까지 28회의 지진을 기록하는 등 이미 얕은 달 지진을 감지한 바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능선이 유사한 지진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연위성의 기괴한 축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달이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치명적인 충돌은 과열된 물질 다발을 우주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물질들이 모여 달을 형성한 거예요. 초기에 달은 격렬한 화산과 지진 활동으로 인해 흔들리는 용융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달은 우주를 떠다니는 녹은 덩어리였던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 실제로 굳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44억 3천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달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달을 형성한 거대한 충돌은 지구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마지막 타격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냉각되고 수축되었고 지금 우리의 밤을 밝히는 현대의 암석 구체를 보세요. 하지만 달은 아직 완전히 단단하지 않고 계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핵이 천천히 냉각되는 것이 달이 계속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달이 식으면서 달의 내부가 수축하여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지각이 이동해요. 이 수축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달의 마리아에서 발견됩니다. 달에서 크고 어두운 부분 보이시나요? 용암이 고대 소행성 충돌 분화구를 채우고 굳어지면서 형성된 영역을 마리아라고 해요.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이 냉각되고 수축하면서 이러한 주름 융기가 생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질 활동의 또 다른 요인은 달과 지구의 중력 상호작용일 수 있어요.
이러한 멈추지 않는 강력한 상호작용은 표면 응력을 생성하고 지각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달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달은 오랫동안 미래의 기지와 자원 추출을 위한 안정적인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질학적 활동의 발견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표면이 계속 움직인다면 미래의 정착지, 인프라, 채굴 작업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진계와 지표 투과 레이더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달 탐사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잠재적 문제가 있는데 바로 달먼지, 일명 레골리스입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울퉁불퉁하고 끈적한 먼지가 사방에 퍼져 우주복과 장비,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텍사스 A&M 엔지니어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로켓이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레골리스가 발생하는데 특히 승무원과 화물을 싣고 달로 가는 많은 우주선에서 충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달의 레골리스는 작은 먼지 입자부터 큰 암석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합니다. 달먼지의 주성분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같은 약 70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 규산염 광물이에요. 달먼지는 수십억 년에 걸쳐 운석과 소행성이 달 표면에 부딪히면서 대부분 가루로 분쇄되어 형성되었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매우 얇기 때문에 먼지를 부드럽게 해줄 바람이나 물이 없습니다. 게다가 태양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레골리스는 정전기를 띠게 되어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게 돼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달먼지가 우주복에도 달라붙고 착륙선 내부에도 달라붙고 모든 것에 달라붙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주선 내부에서 눈을 자극하고 호흡 문제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물을 찾는 것이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중국은 달에 숨은 얼음을 찾기 위한 대규모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창의 7호 임무의 일환으로 비행 로봇이 달 남극의 깊은 분화구를 탐사해서 얼음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탐색할 계획이에요. 만약 이를 확인한다면 향후 달 탐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여행을 위한 식수와 연료까지 확보하게 될 거예요. 이 임무는 5년 이내에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예요. 창의 5호 탐사선의 토양 샘플과 나사 및 인도 우주선의 관측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깊은 얼음 퇴적물이 미래 임무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엄청나게 깊은 분화구가 있고 전문가들은 그 안에 얼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행 로봇은 착륙 후 이러한 분화구 중 하나 이상을 탐사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 얼음을 발견한다면 장기 달 탐사를 훨씬 더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달에서 물을 발견하고 성가신 먼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든 아니든 최근 달에 어린 능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달이 여전히 지질학적 활동 중이라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 생각만큼 많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달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생명 없는 위성이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탐사는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달 내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달의 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숨은 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각 멘틀 핵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지구와 마찬가지로 달도 지각 멘틀 핵이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달의 핵은 지구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지구의 핵은 지구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요. 달의 핵은 질량의 약 1에서 2%에 불과하며 지름은 달 자체 지름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달은 단단한 암석 멘틀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층 사이에는 신비한 끈적끈적한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층은 부드럽고 부분적으로 녹아있으며 바다의 조수처럼 밀물과 썰물을 반복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상승과 하강, 신축과 이동을 반복합니다. 그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고 미묘하고 규칙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이 바다와 대양에 영향을 미치고 중력으로 조수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호 바다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 춤에 반응합니다. 또한 용융층은 매우 흥미로운 광물인 일메나이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메나이트에는 지구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강하고 가벼운 금속인 티타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티타늄은 비행기 부품과 우주선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전거와 노트북과 같은 일상용품에도 사용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부식과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달에 일메나이트가 풍부한 용융층이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천문학자들은 이미 달 기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달의 구조물이나 우주선, 심지어 우주 비행사를 위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이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서 재료를 운반해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건 달이 차갑고 지루한 바위가 아니라는 최초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달은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힘으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나사는 이를 발견하기 위해 중력 회복 및 내부 실험실, 그리고 달 정찰 궤도선이라는 새로운 특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달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탐사선이지만 망원경처럼 달 표면만 보는 건 아니에요. 대신 달의 중력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레일은 달 주위에 썰물과 흐름이라는 이름의 소형 우주선 2대를 보냈습니다. 영리하죠? 이 우주선이 서로 가까이 비행하면서 달의 중력의 미세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치 달에 보이지 않는 당김을 서로 다른 곳에서 느끼는 것과 같아요. 달의 중력이 한 지점에서 더 강하면 우주선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약하면 더 멀어졌어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달에 실제로 갈 수 없더라도 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은 임무를 끝내기 위해 2012년 12월에 의도적으로 달에 추락했습니다. 달의 정찰 궤도선은 조금 다릅니다. 달의 매우 상세한 사진을 찍고 달 표면에 대한 다른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레일과 LRO 정보를 결합해서 이 구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가 달 지질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이 용융층은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에요. 달의 핵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을 발생시켜요. 하지만 쉽게 달의 열이 달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겠지 하고 말 만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첫째, 달의 핵은 지구보다 훨씬 작고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열을 훨씬 적게 생성합니다. 또한 달은 일반적으로 지구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물론 온도를 말하자면 말이죠. 표면의 온도가 섭씨 영하 128.9도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내부층이 여전히 흐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이 끈적끈적한 물질은 달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달 지진과 그 발생 원리를 탐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반용융층이 표면 아래에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달은 달 자체 외에도 다른 천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정적 바위라고 생각했던 달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행성이나 달 소행성은 어떨까요? 그들도 표면 아래에 비슷한 움직임을 숨기고 있을까요?
조석과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 행성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달에서는 정말 많은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 표면 아래에서 수백만 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 표면이 지하 터널과 동굴로 가득 차 있다고 의심해왔어요. 이들은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용암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백만 년 전 달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달은 화산 활동을 겪으며 분화를 일으켰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게 돼요. 용암의 바깥층이 냉각되고 굳어지면서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지붕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유명한 암흑지대이며 고대 용암의 어둡고 딱딱하게 굳은 잔해입니다. 하지만 뜨겁고 녹은 용암은 중앙을 통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분출이 끝나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터널, 즉 용암 튜브입니다. 지구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유사한 지하 터널이 생긴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 용암관을 볼 수 있어요. 수십억 년 전 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우리와 비교하면 훨씬 더 광기 어린 모습이었지만요. 실제로 달의 용암굴은 현재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처음 착륙한 곳으로 유명한 마레 트랑큘리타티스 동굴 아래에서 그런 동굴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깊이는 최소 103.6m나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굴 시스템은 수백만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지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특수 레이더 기술과 첨단 컴퓨터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파를 전송하여 지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파동은 반사되어 지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요. 연구원들은 이 파동이 반사되는 방식을 분석해서 숨은 동굴의 모양과 크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 발견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그곳에 모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은 방사능, 거친 바람, 유성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나사는 심지어 이 동굴 중 일부가 섭씨 17.22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증거도 발견했는데 달에 비하면 정말 아늑한 온도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2000년 터널 안에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달의 전체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예상치 못한 달의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동굴을 탐험하고 멋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체나 미생물 같은 기적을 발견한다고 해도 실제 동물이나 괴물이 없을 확률은 99%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것들이 발달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멋진 공포 영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로봇이나 드론을 보내 터널을 먼저 탐사한 다음 터널이 인간에게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 이 작업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달 동굴을 미래의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달 탐사와 정착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곧 달에 많은 것을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이 최근 달의 남극 근처에서 유황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 원소는 달의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화학 원소가 지구의 자연위성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유용한 원소는 주로 지구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돼요. 달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었다는 건 달의 화산 역사와 과거 대기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탐사선의 로버는 2023년 8월 23일 달의 남극에서 약 70도 지점에 착륙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화학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달 착륙으로 인도는 달의 탐사선을 안전하게 착륙시킨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달의 남극에 아주 가까이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기도 해요. 남극은 물 얼음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탐사선이 이 물 얼음을 채취하여 식수나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륙선은 2주 동안 달의 토양과 극도로 얇은 대기 분석에 중점을 둔 데이터 수집을 수행했어요. 한편 태양열로 구동되는 프라기안 로버는 달에서 얼어붙은 물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죠.
착륙선은 9월 3일에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선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약 41cm 상공으로 몸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 다음 살짝 도약해서 원래 위치에서 30에서 41cm 떨어진 곳에 착륙했죠. 착륙선을 달 표면에서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킬 수 있다는 건 향후 임무를 위해 필수적이며 달 탐사 후 토양 샘플이나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9월 인도 우주선은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14일간의 달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주선은 이 기간 동안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탐사선의 주요 결과 몇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달의 다양한 깊이에서 표토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해당 지역의 위성 표면이 예상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 표면의 온도는 섭씨 20에서 30도 사이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섭씨 70도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또 다른 발견은 산소를 포함한 여러 화학 원소의 존재를 나타내요. 또한 우주선에서 받은 데이터는 남극에 가까운 달 표면에 알루미늄, 칼슘, 철, 티타늄, 실리콘 및 기타 화학 원소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이 로버는 또한 달 표면 아래에서 지진과 울림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지진 활동을 감지했습니다. 로버의 분광기 덕분에 감지된 유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현재 이 원소가 자연적으로 표면에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화산 활동이나 운석 충돌의 결과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암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지구 암석일지도 몰라요. 아폴로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가져온 대형 암석 수집품에 포함된 2cm 너비의 칩이 실제로 40억 년 된 지구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 지구가 시작될 때 겪은 격렬한 충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암석이 형성된 직후 소행성 충돌로 인해 그 조각이 지구에서 날아갔을 수 있습니다. 당시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3배나 더 가까웠습니다. 충돌이 너무 강력해서 이 지구 암석 덩어리는 달까지 날아갔어요. 나중에 이 파편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달 강력암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 암석은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에 의해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과 달에서 온 운석을 발견한 적은 있지만 달에서 온 암석이 지구 운석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암석이 지구 표면 아래 약 19km에 해당하는 온도와 압력에서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2019년 중국의 창어 4호 탐사선이 달의 반대편에 착륙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연구원들이 위성 표면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시각화하여 수십억 년의 달 역사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U2 로버는 달 관통 레이더의 도움으로 이러한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달 표면 깊숙한 곳을 촬영하고 달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소리에 울림을 들었죠. 그 구조물들은 거의 305m 깊이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면 아래 첫 40m는 먼지, 토양,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구는 또한 큰 물체가 달 표면에 부딪힌 후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분화구도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전 고대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원들은 지층 주변에 부서진 암석들이 충돌로 인해 생성된 파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화산암층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얇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용암 흐름의 두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출 횟수와 규모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달의 화산 활동은 약 45억 년 전 달이 형성된 이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달의 반대쪽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충돌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아이켄 분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거대한 산의 사슬처럼 보이는 외곽 테두리만 볼 수 있어요. 지름이 2414km가 넘고 달 표면의 4분의 1을 덮고 있는 13km 깊이의 거대하고 움푹 패인 곳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약 40억 년 전 소행성이 달과 충돌했을 때 생겨났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코네티컷주 4개 크기의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보세요. 무게는 18개의 0이 포함되어 있는 단위입니다. 이 신비한 덩어리는 달 표면 약 290km 아래 남극 아이켄 분지 한가운데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사의 중력 회복 및 내부 실험실 임무를 뜻하는 그레일이 자연 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조사하던 중 과학자들은 달 표면의 한 곳에서 중력에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 현상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신비한 무언가가 그 분지 바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기괴한 덩어리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달이 막 모양을 갖추었을 때 나타난 고밀도 산화물 덩어리라고 주장해요. 그 당시 위성은 여전히 고대 마그마의 바다로 덮여 있었으며 냉각의 마지막 단계에서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덩어리가 한때 남극 아이켄 분지를 만든 거대한 소행성의 일부라는 다른 이론을 지지합니다.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행성의 철, 니켈 핵일 거예요. 달에 미로 같은 용암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지하 지형을 조사한 결과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30억 년 전에 일어난 달 화산 활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용암의 흐름이 굳어져 겉은 두껍고 단단한 지각이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흐르면서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만들었어요. 나사가 발견한 달 표면의 수많은 작은 구덩이는 이러한 용암굴의 입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론이 확인되면 지하 터널은 인간이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에 편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 공급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은 오랫동안 지구와의 거대한 충돌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로 돌진하여 지각의 일부가 산산조각 났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파편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져 나중에 우리의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금속이 부족한데 달에는 왜 그렇게 많은 금속이 들어있을까요? 최신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요 이론을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달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철이 녹슬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요. 하지만 몇 년 전 과학자들은 달의 높은 지역에서 철이 산화되어 실제로 녹슬고 있다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이 발견은 천문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녹이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달의 특정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론이 제기됐어요. 산소가 지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태양풍이 끊임없이 달을 강타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플레어는 지구 대기 상층에서 산소를 쓸어 담아 달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분자는 달 표면의 가장 높은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이 협곡, 특히 위성 표면 아래에서 산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구상의 물은 사실 미스테리 투성인 수수께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 지구로 운반되어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새로운 발전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존재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바다를 수천 배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맑은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구에 등장한 석유가 화석화된 생명체 유적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아마도 자연순환의 일부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연구진은 지구의 기후 변화 패턴을 고안해냈는데 이 패턴은 매우 긴 계절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태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며 이는 모두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어떻게 위치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절은 지배적인 기온에 따라 아이스하우스, 쿨하우스, 웜하우스, 핫하우스라고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빙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300만 년 동안 아이스하우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행동으로 인해 온실 효과가 더해지면서 인류가 없었더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온난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온난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구의 전체 기온은 5천만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열대 기온으로 상승할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죠.
이제 다시 달로 돌아갈게요. 매일 밤 다른 장소, 다른 크기, 심지어 다른 색상으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우리는 달이 밤하늘을 여행하며 지구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이 오늘 밤에는 밝은 노란색으로 내일은 불길하게도 짙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좀 더 복잡해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 바라본 달의 원래 색은 갈색을 띤 회색입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에서 보면 달의 색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보면 반사된 빛이 비교적 얇은 대기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밝고 거의 흰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빛을 차단하거나 굴절시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죠. 달이 수평선 바로 위에 보일 때는 노란색, 주황색, 심지어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일출이나 일몰 시 태양이 붉게 보이는 현상과 유사해요. 빛은 그 위치에서 눈에 도달하기까지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스펙트럼의 파란색 부분이 대부분 손실됩니다. 이로 인해 빛의 색이 훨씬 더 따뜻한 색으로 바뀌죠. 달은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미세 입자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달은 실제로 대기권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입자가 평소보다 크면 달이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해요. 마지막으로 달이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는 극히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천문학자들은 대기, 먼지, 입자, 그리고 아마도 다른 무언가의 조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달 지진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서만큼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발생하더라도 달 중심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죠. 과학자들은 달 지진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도 지진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 붉은 행성은 지각 활동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관측 결과 가끔씩 약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 표면에 서 있으면 지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붉고 먼지가 많은 풍경 아래에서 지질학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달에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은 지구와 조석 고정되어 있어 한쪽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다른 한쪽은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은 달보다 우리에게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 다 돌고 돌면서 이쪽과 저쪽을 차례로 따뜻하게 하고 비추고 있어요. 즉, 짧은 시간에 한 번씩 달은 양쪽에서 태양에 의해 비춰지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달을 볼 수 없을 뿐이에요. 매년 달은 달의 중력과 지구의 바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달은 매년 약 4cm씩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6억 년 후에는 지금보다 지구에서 23,500km 더 멀어질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개기일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나 호수는 아니지만 달의 극부분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에 물 얼음 알갱이가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달과 지구가 물 얼음을 포함하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에 끊임없이 부딪히던 아주 오래전에 달에 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얼음뿐만 아니라 지구의 호수와 바다가 생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 내부에는 이미 물이 있었고 화산 활동 중에 표면으로 흘러나왔으며 지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달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지구와 공동 궤도를 도는 소행성이 2개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은 실제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와 공정 궤도를 같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안정된 궤도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 주위를 도는 고유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행성은 지구 주위를 말국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요. 이 소행성은 특이한 경로 덕분에 95년마다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와요. 달에는 달 표준시라는 자체 시간대가 있습니다. 달에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년을 12개의 날로 나누고 각 날은 우리 한 달만큼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일은 달 위를 걸었던 우주 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달 달력은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달의 지각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두꺼운 것은 아니며 평균 두께는 약 50km지만 훨씬 더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달 표면 곳곳에 분화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속이 빈 튜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한 달 궤도선이 이러한 튜브를 발견했는데 튜브의 모양은 불규칙하지만 축구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거대했어요. 과학자들은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데 터널 시스템일 수도 있고 지질학적 경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용암 동굴이라는 것이에요. 용암 흐름이 식으면 딱딱한 지각이 형성되고 나중에 두꺼워져서 같은 용암 위에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용암은 계속 흐르다가 멈추면 채널이 비어 텅 빈 튜브가 될 수 있어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별들이 그렇듯 우리의 태양은 꽤 지루해요. 보세요. 특이한 게 없잖아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유사한 황색 외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린 그걸 좋아하죠. 결국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항성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태양에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마도 사악한 녀석으로요. 그 녀석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자, 알아봅시다. 여기 거대한 분자운이 있어요. 가끔 암흑성운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에 가스, 먼지, 별더미로 가득 찬 성간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름들은 명확한 경계가 없고 종종 이상한 형태를 취해요. 심지어 그중 일부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맑은 밤하늘을 보세요. 은하수 전체에 걸쳐 있는 어두운 점 같아 보여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태양이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태양은 이 분자운 중 하나에서 생겨났어요. 수십억 년 전 에너지의 파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물질들을 모아 이 덩어리들을 밀집된 핵으로 압축했죠. 그때 원시성이 탄생했어요. 이 원시성은 미지근한 수소와 헬륨 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백만 년이 지난 후 공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 결과 항성이 태어났죠. 태양이요. 하지만 이 분자운의 모든 게 태양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남은 물질들이 새로운 항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점차 행성으로 변했죠. 지구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항성과 함께 또 다른 항성이 태어났어요. 잃어버린 태양의 쌍둥이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린 이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별의 탄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통계 모형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들은 많은 별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또는 형제가 한 명 이상으로요. 더 많은 연구 후에 과학자들은 분자운 안에 형성된 대부분의 별들이 동반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끔 이 동반자들과 같이 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작은 별이 큰 별 주위를 회전해요. 심지어 쌍성계, 삼중성계, 그리고 다른 항성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영원히요. 이게 아마 우리 태양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가 아니라 어린 형제 자매들의 무리들이요. 그리고 비슷한 질량과 다른 특징을 가진 더 큰 쌍둥이도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잃어버린 쌍둥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 이 쌍둥이는 보이는 것만큼 착하지 않을 거예요. 1980년대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에서 특정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700만 년마다 우리 행성에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어요. 꽤 이상하죠? 지구 역사상 매 2700만 년마다 지구의 생물권을 영원히 바꾸는 어떤 종류의 재앙이 있어 왔어요. 마치 예정대로 주기적으로 뭔가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천문학자 리차드 멀러는 이런 사건들을 야기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천체 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별은 어두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외성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우리로부터 약 1.5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별은 거대한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이 궤도를 완성하는 데 대략 2700만 년이 걸려요. 그리고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완전한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동안 이 말썽꾸러기는 오르트 구름이나 카이퍼대에 있는 혜성의 궤도를 바꿔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해성들이 우리를 향해 곧장 돌진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구의 충돌에 대량 멸종을 일으키죠. 공룡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가상의 별의 이름은 네메시스예요. 고대 그리스 복수의 신의 이름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도 옛날에 태양이 분자운에서 거의 모든 먼지와 가스를 가져간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태양은 꽤 큰 항성이 되었지만 쌍둥이는 어둡고 작았어요. 게다가 결국 외딴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면 누구나 짜증나죠. 과학자들은 이 미스테리한 네메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갈색이나 적색 외성일까요? 연료가 완전히 고갈된 별의 잔해일까요? 또는 별이 아니라 목성보다 더 거대한 떠돌이 행성일 수도 있을까요? 그게 뭐든 그 존재가 우리에게는 딱히 유쾌하진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어요. 현재까진 네메시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대량 멸종 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화석 기록을 좀 더 조사해보면 이 재앙들이 오히려 명확한 일정보다는 무작위로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네메시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심해요. 또 그런 비슷한 궤도를 도는 어떤 별도 아주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생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메시스는 온라인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많은 기사들과 뉴스에서 이걸 여전히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소행성 낙하, 쓰나미 등등을 이 신비한 별에 대한 걸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게 전형적인 도시 괴담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잊지 말자고요. 네메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에게 쌍둥이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우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별은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태양계에 형제가 있었을 확률은 여전히 매우 높아요. 둘째로 이 잃어버린 쌍둥이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르트 구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태양계 바깥쪽 한계에 있는 거대한 구름이에요. 많은 해성과 멋진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 구름에 우리 태양계의 탄생 이후에 남은 모든 것들의 다양한 잔재와 파편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거대한 과거의 박물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오르트 구름에서 과학자들이 뭔가 흥미로운 걸 알아챘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보여요. 오르트 구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현재 태양계 행성에 대한 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안에 뭔가의 잔해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태양계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제2의 태양을 계산에 포함시켰을 때 딱 들어맞았어요. 사라진 퍼즐 조각처럼 잃어버린 쌍둥이가 오르트 구름의 무게 차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래서 맞아요. 태양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쌍둥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죠? 안타깝게도 이 별은 이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탄생 이후 태양과 좋아요. 태양 2.0은 겨우 몇백만 년을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헤어져야 했어요. 이 두 번째 쌍둥이는 우리로부터 수백 광년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은하수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꽤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태양과 비슷한 나이의 모든 별들을 은하수에서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별들의 목록을 만든다고 해도 다음은요? 어떤 게 진짜 태양의 쌍둥이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쌍둥이는 영원히 잃은 채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의 태양은 영원히 외롭게 있겠죠.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기운 내세요. 우리에겐 아마 이게 최선일 거예요. 만약 쌍둥이가 있었다면 태양계는 지금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행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생명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태양의 희생에 감사해야 할 거예요.
반면 우리의 일몰은 타투인에 있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멋진데요? 우리는 다른 어떤 행성보다 화성의 지역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주선을 보냈어요. 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몇몇 사람들의 호기심을 막지는 못했죠. 대부분 나사의 퍼서비어런스와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 표면을 정기적으로 촬영하는 사진들 때문이에요. 언제든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몇 이상한 모양들이 사진들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이미 어떤 한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 지난 2008년에 탐사선들 중 하나가 여자 형태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바위의 사진을 찍었어요. 다른 사진들에도 동물 모양의 형상, 도구 또는 다른 지구와 비슷한 물체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 돌은 아주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진을 봤다면 궁금해했을 거예요. 우리의 달이 더 가깝지만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화성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에 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에 진짜로 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단지 지하에 얼어붙은 호수에 갇혀 있을 뿐이죠. 토양은 영양분이 풍부하지 않은 것 같고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붉은 행성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가 쉬워요. 비교하자면 우리 달의 중력은 지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력의 약 16.6%에 불과해요. 지구에는 이미 화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특정 지역들이 화성의 더 가혹한 환경을 근접하게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데본 아일랜드는 캐나다 북극 해제도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인도예요. 이곳에서 사는 게 왜 어려운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토양은 1년 내내 얼어 있어요. 섬의 동쪽 지역은 1년 내내 두꺼운 만년설로 덮여 있고요. 이곳의 여름은 50일 미만으로 지속되며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이곳에서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번성하고 번식하기 위해 이곳에 적응할 수 없어요. 이렇듯 호튼마스 프로젝트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독특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곳은 물류와 교통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섬 밖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온도와 메마른 토양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기서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화성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지 훈련과 상관없이 화성의 현재 상황은 열악합니다. 아주 춥기 때문이죠. 평균적으로 온도는 약 마이너스 63도예요. 여름에도 30도 이상 더워지지 않아요. 게다가 행성의 대기는 95.3%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한 장치 없이 우리가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화성에는 또 표면에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 복사열에 의해 공격을 받아요. 온도의 변화 때문에 화성은 종종 행성 전체를 둘러싸는 강력한 먼지 폭풍을 경험합니다. 기술적으로 이 폭풍들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지만 먼지는 전자제품에 달라붙고 태양열 기기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이제 화성에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생명체가 여기에 존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건 나사의 조사에서 화성의 일부 지역이 한때 거주할 수 있었다고 결정된 이후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질문이에요.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또는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단지 뭔가가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살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죠. 화성에서 찍은 최근 사진에서 흐린 일몰이 찍혔어요. 그렇다는 건 붉은 행성에서도 비가 온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선 지구에서 구름은 수증기고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은 액체 형태로 우리 행성의 표면에 떨어집니다. 화성에서는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화성의 구름에는 더 많은 물이 있지만 얼음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얇은 얼음 안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얇은 대기와 차가운 온도와 결합해 언제나 구름이 표면으로 떨어지는 걸 막고 있어요. 여기서는 석양도 달라요. 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성에는 태양의 하늘 부분 근처에 푸른색을 훨씬 더 잘 보이게 하는 미세한 먼지가 있어서 이곳의 일몰은 더 푸른 빛을 띈다고 해요. 지구와 비슷하게 화성은 축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계절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화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남반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곳의 겨울은 훨씬 더 춥고 여름은 훨씬 더 더워요. 화성에서는 달력도 다르게 지나가요. 이곳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약 1.88년 동안 지속돼요. 하루가 24시간보다 약간 더 길고요. 우리가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지구와 여전히 의사소통을 해야 할 텐데요. 집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15분 정도 걸릴 테니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전체 거리를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영상 통화하는 건 좀 짜증날 거예요. 그곳에 사는 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볼 건 많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만약 우리가 화성을 완전히 식민지화한다면 다른 목록의 장소들이 곧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거라고 해요. 25km 이상을 뻗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으로 알려진 올림푸스 몬스를 둘러싼 지역처럼 말이에요. 마리너 계곡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에 있는 거대한 복잡한 계곡으로 또 다른 멋진 장소가 될 거예요. 화성에는 때때로 드라이 아이스 강설이 내리는 멋진 극지방의 만년설도 있어요. 토성과 천왕성은 고리 때문에 태양계에서 독특한 행성들이에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화성은 미래에 자기만의 고리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신나하지 마세요. 수천만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화성의 가장 큰 위성인 포보스는 어느 순간 찢어질 거예요. 토성과 천왕성의 고리와 비슷한 그 결과로 생긴 파편들이 화성 주위의 암석고리로 정착하게 될 거예요. 위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화성에는 2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포보스 외에도 데이모스라고 불리는 물체가 하나 더 있어요. 둘 다 1877년 아사프 홀이라는 미국 천문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화성에 위성을 찾는 걸 거의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고맙게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했죠. 다음 날 밤 그는 데이모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첫 발견 6일 후 홀은 포보스도 발견해요. 이 두 우주물체는 사실 화성의 중력에 의해 잡힌 어떤 소행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이것들이 화성이 생긴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화성 주위의 궤도에서 형성되었다고 제안해요. 화성의 중력이 진짜 약하다는 사실도 이 매혹적인 사건의 원인일 수 있어요. 화성은 우리의 지구가 그랬던 것처럼 수년 전에 큰 소행성에 부딪혔어요. 많은 파편들이 분명 표면으로 돌아갔지만 화성의 중력이 그것들을 끌어당길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우주로 다시 튕겨나갔을 거예요. 그것들은 꽤 많은 여행을 했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지구에 도착했어요. 이 화성 조각들은 우리가 화성의 독특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붉은 화성에 로봇을 계속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곧 화성에 착륙할 거라고 상상하는 건 여전히 꽤 어려워요. 현재의 로켓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이 여정은 6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착륙 후 인간은 심우주의 방사성과 미세 중력에 노출될 겁니다. 이 둘 모두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린 아직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미세 중력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셨군요. 여러분은 화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제제로 크레이터라는 곳을 탐험하는 겁니다. 짙은 녹색의 먼지를 헤치고 지나가던 중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해골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의 것일까요? 고대 화성의 공룡일까요?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의 대표자일까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인 퍼시비어런스가 말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로버는 실제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만 진짜 두개골은 아니었고 그냥 두개골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붉은 행성에서 어울리지 않는 암석이었죠. 현재 퍼시비어런스는 제제로 분화구라고 불리는 커다란 빈 그릇 모양의 지역 가장자리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 분화구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어쩌면 작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로버는 위치아젤 언덕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꽤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언덕이 수십억 년 전 화성의 날씨와 환경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2025년 4월 11일 퍼시비어런스는 두 종류의 바위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는 밝은 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나중에 스컬힐이라고 명명한 이상한 모양의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는 어둡고 날카로운 모양 때문에 극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거요? 작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몽과도 같았어요. 나사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스컬힐이 근처의 다른 바위들과는 다르게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가 이 이상한 바위를 발견한 지역은 포트 앤슨이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 많은 암석들이 원래 그 자리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화성에서 우주 이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이런 종류의 암석을 플로트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십억 년 전 화성이 훨씬 더 따뜻하고 습하고 강, 호수, 심지어 바다가 있었을 때 화성을 가로질러 먼 길을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마르고 암석 주변에 부드러운 땅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더 단단한 암석만 지표면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스컬힐의 이상한 구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암석의 작은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서지고 마모되어 작은 구덩이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먼지와 작은 암석을 운반하는 화성의 바람이 사포처럼 천천히 표면을 긁어내어 구멍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컬힐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 처음에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퍼시비어런스의 슈퍼캠을 이용해 암석의 화학물질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운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스컬힐이 화산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와 화성 모두에서 어두운 화산암은 감람석, 황철광, 흑운모와 같은 광물에서 색을 얻습니다. 스컬힐이 화산암이라면 오랜 세월에 걸쳐 부서진 인근의 오래된 용암 흐름에서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거대한 충돌로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화산암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의 암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멋진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암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로버는 매우 바빴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5개의 암석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7개의 암석을 매우 면밀히 연구했으며 원거리에서 암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레이저로 83개의 암석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로버가 화성에 착륙한 이래 가장 빠른 연구 속도라고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말합니다. 보통 분화구에서 흥미로운 바위를 하나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화구 가장자리, 일명 테두리에서는 멋지고 이상한 암석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이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샘플 귀환 임무라고 불리는 샘플을 가져오는 계획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샘플이 화성에 남아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버앱이 어딨더라? 현재 우리 이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탐사선이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수십억 년 전에 두껍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화성의 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행성에 한때 따뜻한 기온과 흐르는 물이 있었다면 남겨졌어야 할 모든 탄소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화성과 같은 행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물과 암석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광물인 탄산염이 토양에 묻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탄산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마침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탄산철이 화성에 환산염이 풍부한 암석층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층은 궤도에서 촬영한 위성 이미지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탄산염이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화성의 탄소 순환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암석들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성은 대기에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잃게 되어 행성을 냉각시키고 건조하고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화성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사이드라이트로 변하기 시작하자 화성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추워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물이 가득했던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에서 탄소가 풍부한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암석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마르면 형성되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성이 기후가 좋은 행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춥고 건조한 세계로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이드라이트를 발견하면 고대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화성이 한때 따뜻하고 습했으며 심지어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큐리오시티가 발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로버에는 샘이라는 특수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샘의 임무는 화성의 암석, 흙, 공기를 연구하여 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샘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게일 크레이터의 암석을 연구할 때 일어났습니다. 샘은 유기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유기분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며 지구에서 탄소는 생명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 동물, 사람은 모두 탄소 기반 분자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이러한 분자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화성에 아주 오래전에 생명체가 살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궁금해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샘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기체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고대 생명체가 유기분자를 만들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은 햇빛이 화성의 공기 중 가스와 반응하여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명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성에서는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분자를 분해하고 혼합하여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 결국 지상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유기분자를 발견한 건 정말 큰일이에요. 화성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화성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성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현재 과학자들은 샘과 큐리오시티의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초당 716회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 일명 죽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속도뿐만 아니라 이 중성자별의 표면은 거의 쉬지 않고 초강력 폭발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의 신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이 별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별은 태양 질량의 최소 8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의 잔해에서 형성돼요.
이러한 별이 해결료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항할 수 없게 돼요. 이로 인해 별의 핵이 붕괴되어 별의 외층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남은 것은 초밀도의 핵, 즉 중성자 별입니다. 이 별의 잔해는 일반적으로 폭이 19k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아요. 동시에 태양보다 더 많은 질량을 담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밀도 또한 압도적입니다. 태양 2개의 질량을 도시 크기의 9에 집어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약 1000만 톤에 달할 거예요. 대왕골의 8만 5천 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과 같은 무게예요. 이러한 엄청난 밀도 덕분에 중성자별은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장을 갖게 돼요. 중성자별의 물질이 떨어지면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속한 후 표면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충돌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중성자별 안에는 중성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성자 몇 개도 그 아래에서 살아남아요. 일반적으로 양성자는 같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요. 하지만 중성자별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서로를 밀착시키고 강한 핵력이 이를 대신합니다. 중력은 양성자를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중성자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별의 내부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해져요. 표면 근처에서 중성자는 마치 중성자 뇨끼처럼 덩어리로 뭉쳐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덩어리들은 긴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과학자들이 스파게티층이라고 부르는 걸 형성해요. 배가 고파지네요. 더 큰 압력에서는 스파게티 사슬이 나란히 융합되어 중성자 라자냐와 같은 평평한 시트가 만들어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라자냐는 결국 균일한 덩어리로 분해돼요. 하지만 그 후에도 구조가 매끄럽지 않아요. 펜네 파스타처럼 생긴 긴 튜브 모양의 빈 공간인 틈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자별 내부에는 뇨끼, 스파게티, 라자냐, 펜네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엄청난 압력을 받는 물리학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요. 오늘 점심은 꼭 이탈리아 음식으로 먹어야겠어요. 최근에 발견된 중성자별은 밀도가 높은 성단에 위치한 쌍성계의 일부입니다. 이 성단은 지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은하수 은하 중심 부근 궁수자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별의 기록적인 회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1초가 아니라 1분을 기준으로 하면 분당 42,000회 이상 회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초신성은 정확히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또 다른 중성자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회전 속도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별들은 행동과 특성 면에서 우주적 특이점이 됩니다. 잠깐만요. 중성자별의 쌍성 파트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별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의 잔해인 백색 외성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11분에 한 번씩 중성자별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이 쌍성계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짧은 궤도 주기를 가진 쌍성계가 돼요.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파트너 항성 주위를 도는 항성을 상상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속도예요. 이 팽팽하고 빠른 궤도는 태양계 내부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중성자별이 왜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는지 궁금하시죠?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설명하자면 거대한 별이 중성자별로 붕괴하면 극적으로 수축해요. 이러한 급격한 압축은 별의 스핀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마치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안쪽으로 당길 때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별이 작아질수록 더 빨리 회전하여 극한의 회전 속도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쌍성계에서 중성자별은 더 빠른 회전 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트릭은 동반 별에서 물질을 훔치는 것인데 이 과정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농담이고 응축이라고 합니다. 훔친 물질은 바로 그 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에 축적된 물질은 결국 강력한 열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중성자별을 일시적으로 태양보다 최대 10만 배 더 밝게 빛나게 해요.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극한 환경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연구할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나사의 X선 기기의 공식 명칭은 중성자별 내부 구성 탐사선이며 고맙게도 나이서라는 별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성자별 표면에서 15번의 열핵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그 폭발 중 하나는 열핵 폭발 진동이라는 독특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중성자별의 불타는 표면층에 매우 비대칭적인 밝기 패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중성자별의 스핀 속도와 일치하여 중성자별의 극한의 회전 속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중성자별은 이미 극단적인 별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종류의 중성자별, 즉 마그네타가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지구 자기장보다 최대 1000조 배나 강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성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다른 중성자별과 차별화되어 중성자별은 주변 물체의 원자를 왜곡시켜 그 근처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항성 마그네타의 에너지 밀도는 납의 질량 밀도보다 10,000배나 높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마그네타는 또한 매우 강력하여 일시적으로 은하 전체를 비출 수 있는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해요. 이러한 폭발은 종종 자체 자기장에 의한 지각의 격렬한 변화인 항성 지진에 의해 촉발돼요. 예를 들어 2004년에 발생한 마그네타의 감마선 폭발은 지구의 전리층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지구를 강타했고 그 강도가 너무 강해서 여러 위성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폭발을 감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위프트 위성은 단순히 폭발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센서가 완전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폭발을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우주선을 통과하고도 카메라를 압도했습니다. 마그네타가 달처럼 지구에 가깝게 위치한다면 그 자기장은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 데이터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위력의 수준입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활발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활동해요. 강렬한 자기장은 약 10,000년이 지나면 붕괴해요. 그 후에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더 이상 방출하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 3,000만 개의 비활성 마그네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조용한 우주의 유물은 은하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과 마그네타는 극한 물리학의 실험실 역할을 해요. 천문학자들은 중성자별을 통해 지구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특정 물질의 거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의 놀라운 밀도는 과학자들이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압축되어 중성자를 형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만들어내요. 중성자별과 마그네타의 격렬한 폭발은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원소들은 이러한 에너지 넘치는 사건 동안 우주 곳곳에 흩어져 결국 행성과 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의 신비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사의 나이서 장비예요. 높은 정밀도로 X선을 검출할 수 있는 이 장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성자별의 빠른 회전과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핵 폭발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행성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행성 자체, 이웃행성, 행성이 공전하는 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요. 거주 가능한 행성이란 기본적으로 물, 에너지원, 영양분 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알려진 최적의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 가능한 행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도가 적정하더라도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으면 행성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물과 궤도를 돌 무언가, 그리고 멘델레예프의 원소 주기율표나 불량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학적 기원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K218b라는 외계 행성을 보세요. 외계 행성이라는 용어에서 외계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행성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아야 해요.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 크기의 물체이지만 별이나 갈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아니라면 말이죠. K2-18b는 우리 태양 대신 K2-18이라는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광도가 낮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K2-18b는 지구에서 38파섹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1파섹은 약 31조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계산해보세요. 0이 아주 많아요. K2-18b는 아해왕성인데 이는 해왕성보다 반지름이 작은 천체를 말해요. 하지만 지구 반지름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로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게도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약 8배에 달해요.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3일이 걸리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과 거의 같은 양의 빛을 받아요. 이 행성의 빛의 강도는 지구보다 1.28배 더 강하고 평형 온도는 섭씨 영하 2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2-18b가 1월의 뉴욕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론적 온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에요. 행성 평형 온도는 기본적으로 행성이 복사 측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의 온도를 말해요. 행성에서 나가는 열의 양과 들어오는 열의 양이 같을 때를 말하죠. 이 행성을 발견한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현재 그 대기를 연구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에겐 수조마일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이한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년 후 웹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감지했어요.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인간은 호흡을 제대로 하고 혈중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메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작은 보석 같은 행성은 대기에서 펑키한 디메틸 황화물 가스 분자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을 받아 K2-18b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반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외계 행성이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이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 황화물, DMS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에서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생명체와 관련이 있어요. K2-18b에서 DMS의 힌트를 포착했다는 사실은 우주 초콜릿바에서 황금 티켓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DMS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구의 황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름 형성을 도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DMS를 발견하는 건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모든 영양소를 갖춘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지표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가스 행성과 유사한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물 또는 용암이 녹은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두꺼운 얼음과 암석층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성의 기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 바다와 하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K2-18b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멀리서 보기도 까다롭습니다. 행성의 크기와 무게만 보고는 답을 알 수 없어요. 액체 상태의 바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초임계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관찰 결과 액체 상태의 바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화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의심스러운 가스가 공기에서 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바다가 존재한다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암이 녹은 바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가스가 풍부한 미니 해왕성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해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정찰을 통해 K2-18b가 수소로 가득 찬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증기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행성을 들여다본 결과 0.1% 미만의 수증기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건조한 성층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암모니아는 그렇게 먼 세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약 1%를 차지하며 대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른 탄소 산화물은 현재로서는 그 농도가 추측에 불과하니 기대하지 마세요. K2-18b의 대기는 전체 질량의 약 6.2%에 불과하며 천왕성 및 해왕성과 비슷한 대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모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물 구름은 약간 미스테리예요. 아마도 얼음 구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액체 상태의 물 구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기에는 물 외에도 행성의 상태에 따라 염화 암모늄, 황화 나트륨, 염화 칼륨, 황화 아연 구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상공에서는 온도 역전으로 성층권 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평범한 일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기후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극지방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행성 전체에 동일한 온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에요. K2-18b가 별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은 지구가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매우 추운 곳부터 매우 따뜻한 곳까지 다양해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기와 구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온 미생물이 수소만 있어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가스가 그 행성의 대기권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K2-18b의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충분한 관측을 통해 행성에서 생명체의 다양한 표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나사 슈퍼컴퓨터는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2021년에 불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 행성은 곧...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0들은 오탄인가 했는데요. 실제로는 10억 2021년 후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심호흡하시고. 하지만 이것은 지구의 공식적인 만료일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가 언제, 어떻게, 왜 멸망할지 보여주는 매우 실제적인 연구 결과예요. 나사와 일본 도호대학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달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10억 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태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큰 아이디어 중 하나는 태양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연료를 태우는 거대한 숯덩어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쉽게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속도로 볼 때 태양은 불과 몇천 년 만에 그런 종류의 연료를 다 태워버렸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도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지구의 나이가 최소 1억 년 이상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즉, 화학적 연소로는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중력 수축이라는 또 다른 괴상한 이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이론은 태양이 자체 무게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중력이 모든 가스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점점 더 단단히 조이는데 이는 마치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은 자체 무게로 인해 약간 수축하고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켈빈 헬름홀츠 메커니즘이라고도 알려진 중력 수축은 매우 실제적인 현상이지만 태양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태양은 약 2천만 년 또는 3천만 년 동안만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태양의 힘과 수명의 진짜 비밀은 핵융합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내부 깊숙한 곳은 섭씨 1500만 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태양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열과 압력은 수소 원자를 뭉개고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요. 수소 원자 4개가 충분히 강하게 뭉치면 헬륨 원자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이것이 바로 햇빛과 열이 되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언젠가 태양이 차가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후 우리 별은 수소가 고갈되고 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토스트가 될 겁니다. 나사의 생명 멸종 예측에 따르면 지구는 태양이 꺼져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타버린 바위가 될 거라고 해요. 그 오래된 종말론적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를 파괴할 겁니다. 단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는 방금 언급한 핵융합의 느리고 자연스러운 부작용이에요. 태양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수십억 년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헬륨이 쌓일수록 핵은 더 조밀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압력소처럼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내부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분의 열은 핵융합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태양이 조금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일생 동안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만들 미래형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이 더해집니다. 태양은 이미 지구가 태어났을 때보다 약 30% 더 밝습니다. 하지만 생명체 감소는 주어진 기한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거예요. 태양이 계속 열을 올리면 지구는 땀을 흘리게 될 거예요. 더 많은 햇빛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해수면이 섭씨 47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지구의 전체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히 뜨거운 온도예요. 수증기가 바다에서 상승하여 대기 상층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열이 갇히게 되어 지구 주변에 두껍고 습한 층이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순환을 습한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온 상승은 지구를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식물은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의존해요. 하지만 지구가 따뜻해지면 특정 자연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남지 않게 돼요. 가장 먼저 숲이 사라지고 초원, 덤불, 심지어 극심한 더위를 견디는 가장 강인한 식물도 사라질 겁니다. 식물과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산소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간단히 말해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햇빛을 사용하여 자체 에너지를 생성하고 노폐물로 산소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산소는 지구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소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생명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의 생물권은 소수의 미생물과 극한 생물로 축소되어 지하 깊은 곳에 숨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생명체가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 두 가지 버전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세 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후 거의 동시에 산소를 잃었습니다. 즉, 식물의 생명과 광합성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기 중 산소를 유지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화산가스와 암석이 스펀지처럼 산소를 서서히 흡수하는 장기적인 화학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진 후에도 열은 계속되어 바다가 끓을 거예요. 한 번에 모두 증발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다가 대기 중으로 증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증기는 지금처럼 비가 되어 다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대기가 너무 뜨겁고 두꺼워요. 대신 햇빛이 물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수소는 영구적으로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물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대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우주로 누출될 겁니다. 마지막 웅덩이가 사라지기 전에도 바다 밑의 생명체는 오래전에 사라질 겁니다. 온도와 산소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단단한 해양 생물도 버틸 수 없어요. 결국 지구는 우리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바위가 될 겁니다. 물도 산소도 생명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바다가 사라질 거예요. 대기는 희박하고 독성이 강해질 겁니다. 가장 탄력적인 미생물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날 거예요. 지구는 언제나처럼 계속 공전할 거예요. 생명체가 없을 뿐 지구는 여전히 행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양 복사와 멸종을 피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공학적 도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고 행성에서 행성으로 도약하여 태양의 치명적인 열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와 더 비슷하게 만들어 인간이 살 수 있게 되더라도 화성은 여전히 태양열 오븐에서 낮은 선반에서 요리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온일 실린더처럼 중력과 공기, 물, 에너지를 재활용해 장기 생존을 지원하는 부유식 미니 세계인 거대한 회전식 우주 서식지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주 구름에 우리의 마음을 업로드하거나 더 높은 차원으로 뛰어올라 넷플릭스처럼 우주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어요. 확실히 너무 괴상하기도 하고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해결책이 무엇이든 인류는 지구와 생명의 종말에서 살아남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긴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은하계의 미스테리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의 37개 위성 은하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은하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현재 우주론에 도전하고 암흑물질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주위를 도는 다른 위성 은하들을 관찰하다가 정말 이상한 정렬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수의 이웃과 비슷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은하수보다 약 2배 더 넓고 2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하의 별이 약 2,500억에서 4,000억 개에 불과한데 비해 안드로메다는 약 1조 개에 달하는 훨씬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외소 은하라고 불리는 작은 은하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37개가 있어요. 이상한 점은 그 작은 은하들이 거의 모두 안드로메다의 같은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은하수를 마주보고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만이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 구슬을 던졌는데 거의 모든 구슬이 한쪽에만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주 모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물질은 더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해요. 반면 이건 심지어 균등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어서 아직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러한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우주 이론인 람다 CDM 모델을 따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은 은하들은 안드로메다 주변에 아주 고르게, 어쩌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퍼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델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지만 그중 0.3%만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람다 CDM 모델에 결함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늘이 우리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특히 안드로메다처럼 가깝고 잘 알려진 곳에서라면 우리가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안드로메다의 많은 위성이 사방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평평한 구조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다른 큰 은하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위성 디스크가 이상한 우주 비대칭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안드로메다 쪽의 모든 작은 은하들이 은하수 방향으로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합니다. 우리 은하가 이 은하들을 끌어당기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은하수 자체의 위성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은하 사이의 중력은 그런 종류의 끌어당김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인 암흑물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우주의 물질은 꽤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지점에는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많은 양의 물질이 작은 덩어리로 존재했습니다. 중력이 이 작은 덩어리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천천히 우주 최초의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은하 형성의 가장 초기에 가장 작은 구성 요소라고 믿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들이 나중에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져 수십억 년에 걸쳐 더 큰 은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질이란 원자, 기체, 별, 행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종류의 정상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예요.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상 물질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약 85%가 암흑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빛을 굴절시키고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며 너무 빨리 회전하여 그대로 있을 수 없고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여 그 영향력을 대규모로 매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질은 서로 뭉치고 충돌하고 가열되고 냉각되어 결국 별과 은하를 형성할 수 있지만 암흑물질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스스로 부딪히거나 열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헤일로는 중력 우물처럼 작용했습니다. 정상 물질이 끌어당겨져 헤일로의 중심부로 가라앉아 최초의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대한 암흑물질 덩어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비대칭성은 설명이 되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우주에서 암흑물질이 지배하는 천체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경우 질량의 99% 이상이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외소 은하는 더 큰 은하에 존재하는 지저분한 가스와 별 없이 암흑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요. 연구원들은 외소 은하를 사용하여 암흑물질이 어떻게 뭉치는지 또는 따뜻한 암흑물질이나 자기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과 같은 대체 암흑물질 이론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현재 주요 이론은 암흑물질이 차갑고 덩어리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유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히 차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묘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 또는 정상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드로메다 주변 은하처럼 위성 은하가 이상한 패턴으로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람다 CDM 모델에는 실제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수천 개의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같은 큰 은하 주위를 공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수십 개만 볼 수 있어요. 이를 누락된 위성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람다 CDM은 암흑물질 후광이 중심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많은 외소 은하가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안드로메다와 은하수 같은 은하 주변의 외소 위성은 얇고 함께 회전하는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람다 CDM 시뮬레이션에서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뮬레이션 암흑물질 후광은 너무 거대해서 밝은 외소 은하를 형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외소 은하와 우주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소 은하의 움직임과 구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항성 피드백, 난류 등 보다 현실적인 물리학을 추가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또한 더 나은 망원경과 더 깊은 조사를 통해 로컬 그룹과 그 너머에서 새로운 외소 은하를 찾아야 합니다. 안드로메다에 이상하게 배치된 위성으로 돌아가서 암흑물질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은하 간의 대규모 상호작용과 관련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 분포를 형성한 것은 오래된 충돌이나 아슬아슬한 충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더 작은 은하인 메시의 3.2 은하가 오래전에 안드로메다와 충돌하여 상황을 뒤흔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다른 은하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본 적이 있지만 안드로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은하 주변의 작은 은하는 꽤 고르게 퍼져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더 좋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실을 알아내고 나면 암흑물질 문제 해결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